우리나라에 노형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엔트로필레스가 바로 노형을 결정을 하고 원자로 형태를 타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로 엔트로필레스의 설계 기술이 우리가 획득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꽤 많이 지었었죠. 고리 1호기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다 외국 회사가 개발한 외국 노형을 가지고 건설하고 운전을 했는데 이제 요 개통 설계 기술을 자립한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고유 원자로를 우리의 원자로를 우리 설계하에서 우리 손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빛 3성, 영광 3성과 최초복이고 그 이후로 지금 발전소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손으로 설계를 했고 또 새로운 노형도 개발하고 또 수출까지 하고 이런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우리 선배님들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핵공학과 후배들이 요 개통설계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미 올 6월달에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연금 생활자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과 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거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제가 이야기할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발전소가 도대체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가?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그래서 건설 쪽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엔트리플레스 즉 원자로 개통이라는 거 가장 핵심되는 부분 저기에 뭐가 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간단히 먼저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발전소 설계하고 보통 이런 그림을 하나씩 그립니다. 조감도를. 이거는 이제 예술가들이 그리는 거죠. 엔지니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멋있게 됐고요. 이게 지금 APR 1400 우리가 개발할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된 게 이게 신고리 3, 4호기 지금 세물 발전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고리에 가면은 신고리 3, 4호기가 APR 1400 최초 호기죠. 3호기가 최초 호기고 4호기. 이제 아까 그린 그런 예술가들의 그 조감도가 이렇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포인트, 네. 이걸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많이 보신 그림이긴 하지만은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어요 발전소? 견학들 다녀오셨죠? 어떻습니까? 가봐 딱 보고 원자력 발전을 보고 느낀 적이 있어요? 예. 딱 가서 보면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기도 하면은 야 정말 크구나. 정말 거대한 시스템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복잡해요. 이 그림도 대부분 다 생략하고 주요 기기만 그리는데도 복잡하죠. 예. 이 거대한 시스템을 그 수많은 기기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해서 안전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로 완성하는 일. 이제 그게 바로 건설이죠. 신규 발전소 건설. 이 일을 우리 설계자들이 설계한 대로 건설이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작동이 되는 걸 보면 정말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내가 계산해가지고는
그 수치 설정치 하나에 따라서 착착 돌아가면서 작동하는 걸 보면서 참 하여튼 경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영광 참석 이후로 벌써 한 16개의 발전소를 제가 설계하고 참여했고 프로젝트 관리도 했고 이제 설계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원자 설계 개발 단장까지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내가 사설이 좀 기네요. 네. 그래서 그 복잡한 걸 조금 더 이제 스케마틱하게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발전소 전체를 주요 부분만 그렸습니다. 주요 파트만 그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원자로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거, 컨테이너드 빌딩 안에 들어있는 이게 바로 원자로 개통, 리액터 쿨란트 시스템입니다. RCS. 네. 요 원자로하고 핵심적인 기기들이 다 1차 개통이 건물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 건물 바깥쪽에 보조 건물이라는데 각종 운전하는 데 필요한 보조 개통들이 들어있고, 또 옆쪽으로 보면 길조각에 터빈 빌딩이 있어요. 터빈 발전기 빌딩. 거기서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런 구조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열이 코어에서 생산돼 가지고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기들만 요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엔트리플러스 디자인이라는 건 바로 이 RCS 요 부분을 설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발전소의 가장 핵심적이죠. 여러분 딱 봐도 그렇죠. 아시다시피 나머지 이 부분은 화력 발전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팀 사이클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보조계통이라는 이거는 대부분이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옆에 보조계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보조계통, 그 다음에 일반적인 터빈, 발전기 기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큰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한 기관에서 하느냐 이걸 나눠서 합니다. 이제 개통 설계, 엔트리플 설계를 하는 데가 제가 일했던 한국전력기술의 원자로 설계 개발단. 지금 현재 위치는 원자력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천에 있어요. 김천.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한기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이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지금 김천에 가 있고, 그렇지만 이 엔트리플 설계하는 원자로 설계에 갔다는 지금 원자력 연구원하고 같이 그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중앙교수를 설명했듯이 우리가 기술 자립이라는 게 바로 엔트리플 개통 설계 기술을 획득하는 게 기술 자립이었는데, 그걸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원자력 연구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게 그 미션을 줬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기술을 다 습득한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기술로 넘어가죠.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회사 자체는 요 2차 개통, 즉 우리나라 발전소를, 즉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화력발전소 설계 기술을 자립하자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만든 회사가 한국전력기술이에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도 같이 하게끔 된 거죠. 참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요 2차 개통하고 이 각종 구조물 같은 걸 설계하는 회사가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회사고, 거기에 엔트리플 개통 설계하는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한국전력기술이 발전소 전체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AE, 아키텍트 엔지니어링, AE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키텍트 엔지니어링이 건축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번역할 때는 발전소 종합 설계가 됩니다. 발전소 종합 설계.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엔트리플에 쓰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밸런스 오브 플랜트, BOP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원자력 기업으로 종사하시면은 AE, BOP 이런 용어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엔트리플레스하고 BOP하고 합쳐야지 전체적인 한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플렉스 이제 먼저 죄송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그러면은 맨 처음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 시스템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해놓으면 이제 원자로 필요하고 전기 발생도 필요하고 각종 밸브, 펌프 등등이 필요한 그런 걸 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자로하고 다른 기타 등등을 그래서 기기도 상세하게 설계, 기기 설계가 있고 이제 계통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설계되면은 이제 그걸 제작을 해야 되죠.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조그마한 기기들은 구매를 하거나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건설을 합니다. 건설이 끝나면은 커미셔닝이라고 시운전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발전소 건설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발전소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다 아시다시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수원이 주인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발전소에. 그래서 발전소를 완성을 하려면은 엔트리플레스 쪽을 공급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밸런스 오브 플랜트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터빈 제너레이터도 무지하게 큰 기기죠.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그걸 공급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결료도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끼워 맞추는 건설사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운전을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걸 아키텍트 엔지니어링 아까 말한 종합 설계하는 회사가 설계를 하고 요 개통 설계는 엔트리플 전체를 공급하는 회사에 필요한 설계를 제공하는 게 개통 설계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데가 여기죠. 해결료 공급은 지금 이제 대전에 옆에 있는 한전 해결료 주식회사라는 KNF에서 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해결료를 어떻게 생긴 걸 농축도 얼마로 몇 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게 이니셜 코어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최초 신규 발전소의 첫 번째 코어를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코어에 필요한 해결료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거예요. 이게 요 기능은 해결료 주식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은 요 설계 부분, 엔트리플 개통 설계하고 밸런스 오브 플랜트 설계를 한국전력기술이 하고 그럼 엔트리플 기기는 누가 공급하느냐? 누가 공급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산중공업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두산 쪽으로는 최근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주요 기기들은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오브 플랜트는 기타 부분은 우리나라에 두산중공업이 하는 것도 있고 기타 원자력 관련 다른 회사들도 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안전에 그게 중요치 않은 기기들이기 때문에 꼭 두산중공업이 안 해도 됩니다. 터바인 제너레이터도 지금 현재는 두산중공업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해결료는 KNF. 건설사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현대건설, SK, 대우 등등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 있는 건설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이 된 시운전은 발전소 소유주인 한수원이 시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성능 시험을 하는 거죠. 이 발전소 하나 완성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이제 상업입니다. 커머셜 오퍼레이션까지 시작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하나의 발전소가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핵심적인 거는 요 파트가 설계 파트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예비 설계부터 해가지고 상세 설계까지 최종 설계까지 쭉 내려오는 과정을 다 합격했거든요.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정도 끝나니까 시작해서 10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산업에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면은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아무리 길어봤자 2, 3년이면 프로젝트 끝나요. 보통 플랜트 건설하는 데는 우리 원자력 발전을 한번 시작하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잡 시큐리티가
꽤 높은 분야예요. 여러분은 선택을 참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인허가도 받고, 인허가라는 건 이게 안전한지 허가해줘도 될지 이건 정부가 해주는 거죠. 허가도 받고, 허가 받으면 요 기기 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다 합쳐가지고 완성을 하는 게 이 발전소 건설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하고, 엔터프라이즈 주요기기는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이걸 아까 컨테이너 빌딩 안에 있는 리액터 쿨lant 시스템 주요 기기만 떼어낸 그림입니다. 이게 APR 1400의 RCS인데 원자로가 있고 두 개의 전기 발생기, 그 다음에 펌프가 4개가 있고 리액터 쿨lant 펌프, 가압기,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큰 배관들이 한 42인치니까 무지하게 커요. 그 안에 우리가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춘 이게 이제 엔트리플스의 핵심 부분이죠. 요거를 설계하는 게 제가 있는 데고, 그래서 뭐 코안을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죠. 그 안에 들어가는 노시온 이렇게 설계하고 여기에 필요한 해결료는 이렇게 제작돼서 들어가고, 원자로를 분해하면 이건 안에 내장재입니다. 왜 밖에 있는 이걸 이제 압력이 옮겨가지고 프레셔 베슬이라고, 리액터 베슬이라고 하고, 여러분 많이 보신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죠. 이게 리액터 쿨런트 펌프인데 꽤 큽니다. 아주 큰 펌프예요. 이게 한 사이클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는 펌프예요. 한 1년 반 정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가압기는 그냥 큰 탱크예요. 여기에 이제 물이 반 정도 차 있고 위에는 스팀으로 차는. 그 다음으로 이제 복잡한 게 전기 발생기입니다. 이게 1차 계통이 빨간 튜브 안으로 순환을 하고 2차 냉각수가 바깥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끌어서 전기로 밖으로 나가는 거. 기기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덩치가 가장 크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 오브질리어리 시스템이라는데, 이제 앞에 보이는 RCS가 이제 핵분열, 피션, 히슨, 열을 2차 계통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기들이었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계통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주의계통 혹은 보조급수계통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지만은 발전소가 운전되는 동안 수질 관리 및 RCS 내에 물의 양을 잘 조절하는 캠핑이라는 볼륨 컨트롤 시스템,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런 보조 계통들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1차 계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INC, 인스트루멘테이션 앤 컨트롤죠. 계측 제어 부분입니다. 발전소에서 발전소를 제어하거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수만 가지의 측정기기, 인스트루멘트가 장착이 되고, 거기부터 받은 신호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컨트롤룸에서 이거를 감시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인스트루멘트 컨트롤은 전기전자 쪽 이야기죠. 이런 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요? 이게 제가
자, 이렇게 발전소를 대충 좀 감이 옵니까? 예,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서 잘하는 노하우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보셨다시피 참여하는 회사,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서플라이 체인이 잘 갖춰진 나라죠. 그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특히 또 바라카 UAE의 바라카 원전을 또 성공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개통 설계 부분을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네. 지금 한국 원자력 연구원 안에 들어가면은 에너토피아 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비석이 하나 써 있습니다. 원자력 개통 및 해결료 설계 기술 자립비 해가지고 1995년도에 세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추를 끼운 거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그래서 영광 3소기를 성공적으로 영광 3소기 준공을 기념하면서 이 탑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중에 캐리에 들어가시면 이 탑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만큼 사실은 우리 원자력계를 보면은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이 마지막 기술을 우리가 획득했다는 걸. 이게 95년도에 일어난 거고. 그럼 개통설계라는 게 그럼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핵전기 공급 개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가)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성능이 나와야 되고 일단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방사선 물질이 생기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과 안전성 두 개를 동시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개통 설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통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결과 여기에 필요한 이 기기들 원자로, 전기발생기, 펌프, 기타 보조기 등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 기기를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는 게 개통 설계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기기 설계 요건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자로는 이 정도 크기의 해결료 몇 개 들어가고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오라고 설계 결과물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기 공급하는 회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사실은 알다시피 성능하고 안전이 제대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예측이죠.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물론 정성적으로 머리로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아주 상세한 계산을 통해서 그 계산은 대부분 알다시피 요즘 이제 컴퓨터 코드로 하죠. 컴퓨터 코드가 핵심입니다. 사실 개통 설계에서 특히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짓기도 전에 이렇게 구성했을 때 사고가 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선까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제어된다라는 걸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봤더니 이거 만족 안 돼.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되겠죠.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능과 안전이 확보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 같죠? 만약에 여러분 요즘 화두인 SMR 새로운 노형을 개발합니다. 지금 이거 이제 과학경수 PWR인데 새로운 노형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정말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스크래치에서 시작하는데 핵심이 바로 성능과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려면은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계산을 해봐야죠. 해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지, 그런 끊임없는 계산과 이터레이션 반복을 해야죠. 그걸 통해서 작은 계획하지만은 이런 모양으로 구성하고 이런 기기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은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 과정이 사실은 개념 설계라는 건데 그 개념 설계도 개통 설계의 일부죠. 핵심이죠. 그게 결정돼야지 이제 그 다음 2차 개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우리가 실제 설계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설계 기준이라는 걸 정합니다. 설계 기준이 되게 중요하죠. 뭘 기준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이 발전소를 그걸 우리가 디자인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디자인 베이시스를 딱 설정하고 이제 요게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걸 탑 티어 리콰이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특히 SROG 새로운 걸 개발할 때는 이 탑 티어 리콰이먼트를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전기 출력이 얼마고 몇 년 동안 운전할 거고 그 다음에 해결료 교체는 몇 년마다 할 것이며 뭐 지진에는 어떻고 안전성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모든 중요한 그 요구 조건들을 먼저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그거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개통을 구성해 나가야 되죠. 우리 그냥 표준 경수로 발전소는 이 엔터프라이즈 디자인 베이시스라는 이 아주 중요한 문서를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설계가. 그래서 요 디자인 베이시스 안에 보면은 뭐 출력이 어떻고 등등등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 Performance and Safety Related Design Basis. 어느 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가 하는 걸 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Safety Related Design Basis. 성능은 어떤 조건에서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Performance Related Design Basis예요. 그래서 안전성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 스키마틱에 그려봤는데 우리의 골은 두 마리 갑니다. 이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안전하면 뭡니까? 전기를 못 만드는 발전소가 아니죠. 그래서 전기로 생산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경제적으로 잘하면서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안전해야 되느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수준은 원자력법에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데까지 설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설계를 만족 못하면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건설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안전 해석입니다. Safety Analysis라는 안전 해석 전산 코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계산을 통해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 부분이고 성능 쪽은 뭐냐면 이제 주로 이건 발전소 소유주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발전소를 운영을 할 건데 이런 조건에서는 계속 발전소 죽지 않고 잘 전기 만들도록 설계하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몇 년 동안 운전할 것이고 리필링은 얼마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고장은 피할 수 없어요. 발전소는 알다시피 수많은 기기들이 조합된 게 발전소이기 때문에 기계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계를 아주 성능이 좋은 걸 갖다 놔도 고장은 납니다. 고장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고장이 날 때마다 발전소가 정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에 박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소랑 계약을 맺는데 이런 성능이 나오도록 설계를 해 주시오. 그럼 우리가 서로 합의된 선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약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발전소 돌려보면 안 되지만은 돌려보기 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능 해석을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성능 해석과 안전 해석의 두 개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안전해석은 법이 요구도 하지만 사고를 해석하는 거고 사고도 하나의 고장이죠. 큰 사고 작은 사고 다 막론해서 다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크게 다릅니다. 안전해석은 사고가 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한 이후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하는 게 안전해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해석에서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상당히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죠. 컨서버티브 애널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도 안전하다는 결과를 낼 때까지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안전해석이고 대신 성능 해석은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은 걸 예측을 해내는 거죠. 실제 발전소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예측 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성능 해석이에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안 되면은 보수적으로 그래 이거 안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해석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실제 전기 생산하는데 정상 운전 중에 작동해야 되는 거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모사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기준들은 아까 말한 설계 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 기준 혹은 탑 티어 리퀘어먼트. 그거를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제가 이 그림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 만에 제가 해볼게요. 이게 발전소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운전 능력을 표시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한 가운데 여기가 아무 이상 없이 전출력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로 쫙 운전될 때 발전소는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뭔가 고장이 나거나 뭐 운전이 실수를 하거나 뭐 하여튼 뭔가 잘못되면은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건 덜 안전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딱 정해놨습니다. 이 내한 쪽에 있는 파란색 바운다리를 절대 벗어나서 운전하지 말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LCO라고 하는데 LCO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우리나라는 그걸 기술 지침서를 발전소 가면 운영 기술 지침서인데 거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수는 얼마를까지 초과하면 그때 뭔가 조치를 취해라. 뭐가 고장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라. 절대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운전합니다. 이걸 벗어나면은 더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발전소를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날 때 더 위험한 상태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요 퍼플 라인이 바로 발전소를 지가 알아서 세웁니다. 그게 트립 셋 포인트죠. 일단 발전소부터 즉 핵 분열, 피션 리액션부터 죽이고 피션 리액션이 죽으면 더 이상 열 생산이 대부분의 열은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정지뿐만이 아니고 또 필요한 각종 안전계통들이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설정시 그거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안전계통들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계통들이 작동해도 발전소가 더 위험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라지 브레이크 로커 같은 경우 대형 로커가 발생하면 이 안전계통이 작동해도 더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안전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맨 바깥쪽에 있는
이 라인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수입니다. 세이프티 리밋이라고 해요. 세이프티 리밋.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디파인 해가지고 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안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운전 중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인데,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필이면 발전소가 요 바운다리에 허용된 범위 중에서 가장 좀 덜 안전한 부분 위치에 있을 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안전해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전소가 위험한 상태로 갔다가 셋 포인트에 도달하면 원자로도 죽이고 안전계통도 작동하고 해가지고 다시 세이프티 리밋을 치지 않고 돌아오는 걸 입증하는 게 안전해석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은 뭐냐면은 실제로 발전소에 설정된 안전계통 설정치가 있는데, 해석할 때는 또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게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이 트립을 시키거나 이런 안전계통이 작동하는 게 결국 우리가 측정한 값에 근거해가지고 그 셋 포인트를 넘는다 안 넘는다를 비교하는데, 그 측정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특히 사고 상황에서 정상운전 중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인스트루먼트 언서턴티인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상황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값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언서턴티만큼 높을 수 있다. 즉, 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계통이 작동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널리시스 트립 셋 포인트인데, 이건 안전해석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안전해석을 이 시점, 이 셋 포인트에서 안전계통이 작동한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니까는 자동으로 발전소는 더 위험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더라도 결국은 이 세이프티 리밋은 넘지 않고 돌아오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즉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어널리시스 트립 셋 포인트를 안전해석 하는 사람들이 딱 정하면은, 이 안전해석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능한 빨리 작동하면은 더 안전하겠죠. 더 쉽겠죠.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셋 포인트를 너무 안쪽에서 빨리 작동시키면은 이제 성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걸핏하면은 원자로가 트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능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이게 트립이 좀 늦게 났으면 좋겠어요. 트립이 늦게 난다는 소리는 그때까지 가더라도 발전소가 안전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운전 범위를 넓게 잡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성능 해석하고 안전 해석하고 둘이서 서로 컴프로마이즈를 해가지고 이 선을 긋습니다. 이게 퍼플 라인을 꺼가지고, 여기 하면은 성능에서 요구하는 정상 운전 시에 잘못되더라도 트립 안 되고 다시 자동으로 모든 오토매틱 컨트롤에 의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끔 돌아오는구나 하는 확인을 하고, 안전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한 해석 포인트에서 해석을 해도 안전하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성능의 조화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나요? 네. 이 작업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 설비 기간 동안. 그러면서 필요하면은 설계도 바꾸고 기기 설계도 바꾸고, 우리가 디자인 베이시스 출발해가지고 예비 설계를 가지고 설계 요건을 만족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을 합니다. 해석 결과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족을 못하면은 바꿔야 됩니다. 뭔가를. 그래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만족을 시키고, 이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러가 요건 만족하느냐, 못 만족한다, 그럼 또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설계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기 설계, 그다음 밸런스 오브 플랜트 설계가 되고, 제작, 구매, 건설을 통해서 발전소가 완성이 되고, 스타트업 테스트에서는 이제 다 완성되면 이제 시운전 처음 이제
임기에 시작해서 출력 천천히 올리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요구하는 거. 그걸 이제 시운전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능 해석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이건 이제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성능 해석에서 예측한 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트랜지트 시에도 발전소가 죽지 않고 계속 운전이 되는지 확인하고, 일부 안전 해석에서 사용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발전소를 가지고 사고를 실험하는 건 쉽지 않겠죠. 실제 발전소에 4조, 5조짜리 발전소에 리액터 쿨란트 그 배관을 깨가지고 로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발전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일부 간단한 그 안전에서 쓰는 사고들은 실제 시험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통과되면 이제 상업운전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수명 기간 동안 운전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우리 엔트로피 설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도식화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엔트로피 대통 설계 내에도 보면은 우리 핵공학과 출신들이 다 못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원자력 개발 때문에 우리 핵공학과 우리 서울대뿐만 아니고 원자력 전공한 인원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연료체 전공한 사람들, 그다음에 기계,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계측제 전자 전공, 전기 전공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해석 부분, 리액터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기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고 이쪽 설계하는 사람도 발전소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모르면 못 이게 설계가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우리 조직 내에서 기계과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리액티비티 알짜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한다 그래요. 리액티비티 개념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이해시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4년 동안 졸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핵과 개론부터 해가지고 배우지만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다 머리에 남아 있어요. 리액티비티가 뭐다, 뉴트론이 뭐다, 체인 리액션 등등은 여러분들 적어도 그 정도의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전공한 사람들은 그거 설명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특히 안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리액터 관련된 거, 이런 건 우리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게 안전해석입니다. 안전해석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안전해석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인허가 못 받는 거니까는 바꿔. INC도 바꾸고 기계도 바꾸고 다 바꿔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통 설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설계가까지 원자력 연구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단장을 역임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원자력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선배들이고, 한양대 출신도 있고 한데, 그래서 주된 역할은 역시 이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여러분들 질의하고 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원자력 건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기관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캡코 ENC가 바로 한국전력기술인데 제가 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설계의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기업 엔티를 다 하니까 발전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원전 연료 제조 코어 설계도 하고 해결을 제조하는 캡코 NF
뉴클리어 퓨얼이죠. 캡코 뉴클리어 퓨얼이고, 그 다음에 운전은 한수원이 하고, 그리고 기자재 공급은 두산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엔트로피 쪽하고 TG를 주로, 주기기, 대형 기기는 두산이 다 합니다. 다른 조그마한 업체들은 못하죠. 그 외에 나머지 BOP에 들어가는 기기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그마한 탱크, 밸브, 배관 등등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시공은 건설사들이 하고, 발전소 다 짓고 나서 운전할 때 전기 보수하는 걸 도와주는 회사도 따로 있습니다. 한전 KPS라고. 이제 요 회사들이 원전과 관련된 거고, 아마 여러분들 관심 많겠지만은 연구개발은 캐리,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 건설하는 직접적인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할 때 뭔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새로운 안전 개념,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잘하는 기관들이 이 연구소죠. 그래서 연구소가 사업에도 가끔씩 참여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해주는 킨스가 실무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킨스 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게 안전한지 심사하는 기관. 요것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기관들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향후에 이 중에 어딘가에 가겠죠? 여러분들 중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 강의를 듣고도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사람.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데가 여기예요. 물론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가셔야 되고, 물론 일어나는 킨스도 가셔야 되고, 우리 원자력 전문가들 각계각층에 가야 됩니다. 한수원에서 가서 운전하는데도 역시 가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해결료 하는데, 노심 설계하는데, 심행진 교수님 학생들은 여기 많이 가야 되겠죠. 노심 설계하는데. 두산도 갈 수 있고 등등 하여튼 여기에 있는 회사 중에 어느 한 분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핵과학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4학년이 다 됐는데 맨날 스캐터링이 어떻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성자 개수 센다고 막 그랬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도대체 그때만 해도 고리 1호기가 이제 막 가동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4년을 지나도 손에 잡히는 중에 여러분 참 막연할 수도 있어요. 졸업은 다가오는데 이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지 등등.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저는 졸업 바로 한국전력, 그 당시 지금은 KHNP는 한국전력으로 왔어요. 공채로.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데가 고리 1호기 발전소였어요. 그때 가동한 지 한 2, 3년 된 발전소인데 발전소 가가지고 발전소를 실제로 보고 배운 게 바로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이 거기에요. 고리 1호기에서 제가 발전소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던 핵과학 지식이 이렇게 쓰이는 거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게 이 발전소 아까 말한 그 복잡한 그 계통에 대한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대학교 4학년 복학하고 나서 4학년 때 그 기회가 왔어요. 여기 그 당시 그 고리 1호기에 근무하시는 분 여기 석사 과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은철 선생님 때 학생이었는데 이은철 선생 대신에 계통 교육을 강의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즉 FSA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고. 거기 보면 발전소에 대한 상세 기술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런 사고를 해석할 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총집대성한 게 FSAR인데 그 미국 DC 쿡이라는 발전소 FSR 고리 1호기 FSR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해주니까는 발전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렇게 운전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고 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오라는 데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 복학생들은 갈 데가 많았어. 우리 좋은 시절이었는데 다 뿌리치고 제가 한전 공채로 해가지고 고리 1호기 가서 발전소하고 1년 반을 뒹굴었습니다.
그래도 참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자력계에서 연구개발해도 좋고 뭐 인허가해도 좋은데 이 산업계 핵심적인 게 일을 하려면은 과감하게 여러분 좀 도전했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50분의 1이죠? 질문 받으십니다. 네. 질문 아무 질문이나 되겠습니다. 네. 저 질문하는데 23페이지에서 네. 설계를 할 때 디자인 크리테리아랑 인허가를 둘 다 충족할 때까지 수정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다음에 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매니팩처링 퍼체이징 단계에서 산업체 쪽에서 이 조건을 못 맞춰서 설계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설계 좀이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24쪽을 보면은 우리가 준 요건대로 그게 뭐냐면 이게 여기는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설계 시방서라고 그러죠. 기기에 대해서 원자로 시방서 디자인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디자인 스펙에 따라서 제작을 해 있는데 매니팩처러가 제작해놓고 보니까는 이 우리 스펙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공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 영향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런 이테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기기 제작뿐만 아니라 주기기 제작은 그래도 괜찮아요. 두산중공업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서로 아주 의견 교환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POSRV 사건 알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1차 계통의 안전밸브, 세이프티 밸브인데 그거를 신고리 삼성이 APL 1400에 처음 도입한 안전밸브인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 밸브를 공부하는 특정 회사 밸브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두산이 그걸 이제 실제로 사올 때는 그 밸브를 싸게 견적을 낸 다른 회사 걸 사왔어요. 독일 회사. 근데 이게 우리가 준 요건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 해결하느라 고생했고 실제로 또 운전해 보니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설계 단계에서는 기기의 인풋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최종적인 기기 설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최종 평가를 해요. 네.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성능이 나오는지 그걸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그 결과 설계를 다른 부분의 설계를 이미 하드웨어는 정해져 버리면 다른 걸로 가지고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마진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을 두고 그게 엔지니어링이에요. 여러분 엔지니어링은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죠. 예. 베스트 근접한 최선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정답을 찾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있고 그 마진은 나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마진 내에만 들어오면 더 이상 많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평가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항상 요 관련 기관들이 기술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그게 주요해요. 대부분. 네, 또 다른 질문. 예. 그 아까 23페이지 같은 네. 데 보면은 그냥 설계 과정에서 이게 이터레이션이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반복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거기서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과정이 가까워요. 예. 이 이터레이션 과정은 이건 설계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설계자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결국 인건비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발전소 건설 비용 전체에 비하면은 정말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걸리지 못하고 다 만들어 놓고 돌렸는데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큰일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드웨어 교체하고 뜯어고쳐 하면은
공기지연되죠. 여러분 공기지연이 이게 바로 돈이에요. 하루에 이자 비용만 해도 5조짜리를 5조 원 하루 이상 계산해보세요. 얼마인지. 이자 플러스 새로운 기기 공급받고 뭐 하고 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는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종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비교적 간단해요. 비교적 간단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선행오기를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 플랜트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플랜트 대비 이제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렇게 바꾼 부분 있죠. 바꾼 부분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죠. 그래도 하다 보면은 이터레이션이 생기죠. 특히 노획이 확 바뀔 경우 우리가 OPR 1000메가와트급을 하다가 갑자기 1400으로 점프를 한 APR 1400. 제가 APR 1400 시골이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 개통 설계 사업 책임자를 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는데 엄청나게 시골이 3, 4호기 사업 초창기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설계와 이게 쭉 그 기기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작품이 나온 게 지금 현재 여러분 보는 신고리 3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